이제 출근하세요가 나왔어요. 이제는 끝나가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댓글이 이거예요. 관둘까? 두 번째 주 목요일날 다 같이 회식. 밤에 다 같이 이제 리추얼을 으쌰으쌰. 네. 댓글이 뭔지 아세요? 관둘까? 함께 일하는 동료가 소중한데 네. 어떤 분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그러면 각자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데이터 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빅데이터 상에서 유의미한 키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네. 그 조직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무장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제가 네. 지난주에 갔다 온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엄청 큰 기업이었는데 네. 거기 계시는 22년 차 부장님께서는 조직의 성장이 나의 성장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현재 최근에 이제 조직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성장해야 조직이 성장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성장을 조직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엄청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역학이 이전 같지 않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그 사람들이 요즘에 세대별로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문화환경, 네. 경험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공평이 아니라 공정 얘기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근데 그건 출발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여한 바가 큰데 보상은 적다.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네. 여러 가지 연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연공서열 같은 부분이에요. 한국이 뭐 다른 국가보다 연공서열이 높다라는 그런 스터디가 있어요. 성황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쓰셨던 논문이었는데요. 논문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 불평등에 대한 부분인데 네. 불평등의 출발점이 연공서열 같은 것들도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국가보다 연공서열에 대한 어떤 그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만큼 뭐 유교적, 네. 뭐 장유유사 같은 분위기들, 그다음에 네. 숙련자에 대한 대우 이런 게 높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의 기여가 적지 않은데 왜 나는 아직 아닌가요? 근데 그럼 나오죠. 그건 이연된 거다. 지금은 좀 적게 받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은 경험이 쌓였을 때 더 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참아보자.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때까지 안 다닐 건데요.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네요. 또 한 가지 뭐가 나오고 있냐면 네. 노동이다, 네. 창이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싸움이 있어요. 네. 어떤 얘기 이런 겁니다. 열심히 했나요? 열심히 했죠. 네. 어떤 일을 했나요? 그냥 엑셀을 열심히 했다고. 지금은 파이썬으로 짜요. 네, 그렇죠. 그 순간부터 그 단순한 어떤 작업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자동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RPA부터 수많은 툴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직업이 더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럼 나는 뭘 했지? 나는 코딩을 했지, 창작물을 만들었지, 그걸 기반으로 생산했지. 그러면 내가 했던 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열심히 밭을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농업적 근면성으로 했던 시간과 성과가 비례했는데 네. 이제 그렇지가 않고 멋진 로봇을 만들거나 AI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내 생산성이 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럼 나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그런 창의적 활동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좀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열티, 라이센스에 대한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창의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했던 창의성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그게 데이터 안에 있어요. 그럼요. 와. 그러면 그 창의성에 대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일하셨던 분들보다는 최근에 젊은 세대 분들이 더 많겠네요. 디지털 프로피션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습득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존의 방식들을 이제 새롭게 혁신하려는 시도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결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의 파낙 같은 회사가 네. 로보틱 자동화의 선두주자라고 불리우거든요. 네. 근데 공장이 후지산 중턱에 있는데요. 일단 그 회사의 그 공장은 밤에 불이 꺼진대요. 이유가 로봇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 생산이란 무엇인가, 노동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제가 월급쟁이, 저도 이제 월급쟁이 시절이 있었어 가지고 옛날에도 가끔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월급쟁이들 다 대체된다. 그 AI 막 로봇들 나오면 월급쟁이들 이제 뭐 다 대체되고 막 다 회사에서 쫓겨난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막연하게 좀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년 지났어요. 그런지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의 명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시절 얘기인데 네. 노란색 봉투에 네. 월급을 받아오셨다는 거죠. 맞아요. 그 안에 동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격리팀이었죠. 네. 그런 분들이 월급날 되면 전쟁이었대요. 몇십 명이서 그 돈 막 세가지고 집어넣고 또 항상 틀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막 클레임 들어오고 일치 못 떴습니까? 그 일을 하는 분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적죠. 이제 뭐 펀뱅킹부터 온갖 종류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외주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는 거죠. 예전보다 더 큰 뭐 그야말로 플래닝을 한다거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수혜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로움은 언제나 자동화되고 있고 네.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때 그 전환기가 있는데 네. 지금 뭐 3D 프린터에 로보틱스에 뭐 RPA에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나왔죠. 네. 그런데 또 최근에 있었던 2년 동안의 혹독한 우리의 비대면, 저는 이제 이거를 선택적 대면이라 부르는데 이 부분은 자동화를 앞당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은행에 안 가도 되는 건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지점은 어떻게 하지? 지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뭐 거기 청원 경찰분도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나아가서 사거리마다 1, 2층에 은행이 있는데 은행이 빠져나가면 거긴 누가 메꾸지? 그 다음에 상권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저희 채널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성, 내 삶의 주체성을 얻고 싶어하는 움직임들이 보이죠. 모바일 오피스나 재택근무로 움직인다든지 혹은 노매딕 라이프를 꿈꿔본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연의 욕망의 발로예요. 네. 다만 지금까지는 그게 불가능했죠. 이유가 그런 고용관계를 허락하지도 않았고 네. 그 다음에 거소를 바꿔서 일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고 혹은 문화적으로 그만큼의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네. 이제 그렇지가 않고 뭐 협업 툴로 움직이고 네. 산출물이 디지털화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팬데믹 같이 전대미문의 일이 생기면서 함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시도되기 시작하니까 네. 내가 이제 그걸 꿈꿔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게 어떤 이벤트로 가능해지니까 내가 이렇게도 내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나간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연결성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네. 이전 같았으면 내가 가까운 분에게 정보를 얻는 거는 가능했지만 먼 곳에 있는 분에게는 어려웠잖아요. 네. 이제 그렇지 않고 글로벌리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올려서 요구받고 심지어 협업도 가능한 구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지능화된 플랫폼과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내가 더 자유도 높은 삶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죠. 저희 요즘 흥미롭게 보는 게 뭐 그런 거예요. 뭐 대기업이 제주도에 오피스 만들었어요. 네. 뭐 양양에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직원분들을 내가 대우해드리고 신경을 쓸 만큼 사람이 귀해졌구나. 예전 같았으면 반드시 출근해 이러던 분들이 나갈 겁니까? 그러면 제주도에 좀 있으시겠어?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주도에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뭐 치앙마이에 있건 아니면 뭐 발리의 우붓에 있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글로벌 회사들은 이미 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뭐 런던 오피스, 뉴욕 오피스 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기업들까지도 가능할 만큼 이제는 인프라나 혹은 인텔리전스가 올라간 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게 직장인들이 만들어내는 빅데이터 안에 내용들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 모두가 만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생활인이고 직장인이고 누군가는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유인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말하고 있어요. 명징하게. 내 삶의 주도권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뭐 트위터, 블로그,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의 댓글 같은 것들 수많은 데이터를 보거든요. 그런 패턴이 나와요. 이제 날이 갈수록 원한다는 것이. 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같은 키워드를 본다면 예전에 재택근무라는 키워드는 발현율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겠네요.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있고 네. 실제로는 우리가 쓰지 않는 겁니다. 네. 아주 극히 일부 있는데 연관어가 뭐냐면 소자본 고수익 알바 투잡이에요.
거의 낚는 글. 그런 데만 막 재택근무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라고 써있는 기억난다. 나 옛날에 봤던 거. 그런 글을 보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일단 뭐 하는 일인지가 안 나와요. 그죠. 연령대도 되게 성기입니다. 뭐 아무나 오실 수 있고 나오죠. 대부분 이상한 직업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것처럼 잘 안 쓰인 단어였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스트림 기업들에게 일상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된 거죠. 마치 유니콘이 실제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오죠.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과 아닌 직업과의 열의와 우위가 보여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집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무실로. 그럼요. 그럼 그때부터 나의 자유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질적인 게 재택근무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대박이다. 요즘에 지금 재택근무 하나 갖고 얘기했는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그런 트래픽이 늘어나는 키워드 같은 게 또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자유란 말 자체가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근데 그거는 되게 흥미로운 그런 데이터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누가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꿈꿀 것인가에 대한 게 난망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뭐였냐면 근검 절약 뭐 이런 얘기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세예요. 내가 받은 수입이 일정한데 그것을 내가 최소한으로 소비를 해서 남아있는 그런 비용을 축적한 다음에 부를 이루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뭐가 나오냐면 공격적인 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어떤 유튜브 채널들도 투자할 수 있어요. 다양한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공세로 바뀐 거거든요. 공격. 내가 직접 실행하는, 옛날에는 그냥 들어오는 거를 제하고 남는 거를 모아서 부자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승산에 따라 달라지겠죠.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스킬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그건 대세라도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이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전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기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경참일 수도 있고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혹시 또 다른 키워드 있나요? 재택근무, 경제적 자유 말고 너무 또 많은데 하나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키워드들을 이제 뭐 하나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면 더 구체화되죠. 뭐 밀키트니 밀 프리퍼레이션이 이런 식은 이제 F&B 쪽 이슈고요. 디벨롭 사이드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상권 중에서 키 테넌트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어떤 훌륭한 테넌트들이 어떻게 상권을 형성하느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런 키워드들이 있죠. 최근에 리테일 미디어. 그래서 개발을 할 때 단순히 그게 리테일 매장이 아니라 신호를 발신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뭐 팝업 스토어라든지 깊은 규모의 경험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형성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산업별로 굉장히 많아요, 키워드는. 근데 그것보다도 추상화시켜가지고 우리 일상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관찰하는 키워드를 본다면 키워드가 아니라 개념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인터뷰하는 그런 어떤 매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토정 비결처럼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제가 뽑았던 키워드는 뭐였냐면 연초에 이거였습니다. 강요된 혁신. 강요된 혁신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어느 업장 가시면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뭐 본인의 식별을 크레딧 카드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테이블에서 주문을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한 형태의 매질을 사용하는데 셀프 서비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생기죠. 키오스크 같은 것들 전부 다 혁신을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뭐 앱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내가 QR코드를 이용해서 집어넣게 하거나 아니면 얼굴 인식을 하게 하거나 전부 다 혁신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인가 셀프 서비스로 돌고 진화된 서비스로 가겠죠. 우리 삶은 좀 더 긴밀해지고 편리해질 수 있지만 그만큼의 피로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업체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 나왔었거든요. 뭐 국밥집인가 했는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던 곳이었어요. 이번에 팬데믹 때 QR코드를 인증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그거 갖고 어르신들 식당 가면 막 못하겠다고 펜으로 쓰고 싶다고 하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식당의 주인분도 그게 어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양쪽 다 힘든 거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도 어렵고 오신 분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게 머스트가 되는 순간 나는 업을 멈춰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직까지 이렇게 스마트폰 서투르신데 기차표를 사기가 어렵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맞아요. SRT나 KTX 같은 고속철 같은 경우는 앱으로 사시죠. 심지어 2장 산 다음에 마지막에 던지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선점된 피켓 때문에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현장 발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난망하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격차에 따르는 불합리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이 강요받고 있다라고 이제 정의한 거죠. 근데 이 강요된 혁신이라는 게 그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못 멈춰요. 그죠? 하지만 배려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좀 도우미처럼 도와드릴 수도 있고 네. 그만큼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여지를 좀 남기기도 하고 따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일정한 부분만큼의 리소스를 할당하기도 할 수 있죠. 네. 재밌는 거는 그것도 나중에 AI가 도울 거다 얘기합니다. 아, 요즘 그런 거 나오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한테 말동무도 해드리고 로봇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거나 도와드리는 그런 어시스턴트 같은 에이전트가 나오니까 결국 그런 분들도 AI가 돕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 이제 그 혁신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거 자체가 강요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겠네요. 빨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 때는 공중보건 위생 때문에라도 네.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의 압력이 들어온 건데 놀라운 건 그걸 너무나 잘 해내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안 만나고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은행 점포를 줄여볼까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한꺼번에 압력이 들어왔는데 그걸 너무 잘 해내시는 거예요. 수용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나는 스마트폰으로 뭐 상품 가입도 가능한 거죠. 이제 금융 상품을. 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럼 매장에 꼭 많은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 그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본인의 업이 좀 위험해지는 그런 부작용도 왕왕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옛날에 경리부 직원이 동전까지 세가지고 노란 봉투에다 월급 주던 분들이 또 인터넷 인터넷 뱅킹 같은 게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고 그분들이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플래닝을 한다든지 전략을 짠다든지 이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일들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전환과 재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벌써 2010년도 초반부터 중반에 들어서는 명확하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만났던 수많은 금융기관들은 벌써 7, 8년 전부터 전체 조직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미 왔어요. 아.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렇게 팬데믹이 오거나 혹은 머신러닝이라든지 AI가 발전을 촉발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래는 우리한테 온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좀 늦게 오고 네. 누군가에게 빨리 오는 거죠. 그럼 개인 입장에서 대응하려면 이런 상황이 옛날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네요. 한 번도 옛날로 돌아간 적 없어요. 변화는. 네. 예전에 뭐 석기 시대로 가지 않잖아요. 네, 계속 그렇죠. 문명은 발전하고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부분들의 차이만 있을지언정 변화는 뒤로 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좀 멀리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깊게 가야 됩니다. 깊게요. 예, 멀리 보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는 변화가 빨라졌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어떤 대응만으로 나의 항구적 경쟁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봐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높이 올라가야겠죠. 네. 근데 깊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쟁이 더 이상 지역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에 뭐 나름의 방법대로 나를 올리는 일을 하시죠. 네. 근데 아메리카가 탤런트의 분들과 싸워야 돼요. 점점 썸네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국지적 경쟁력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깊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고 깊게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개인의 태세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멀리 본다라는 게 그 위로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제가 일반 사람이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뜻이 깊은 분들과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더 뜻을 깊게 세운 분들의 어떤 의견과 네.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함께 배우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죠. 수단의 학문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학문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유튜브가 그런 면에서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성이 있고 네. 다양한 분들이 정보를 주시니까 그러한데 네. 네, 거기도 정보가 연성화된 것이 있고 수단으로 격화되는 경우도 있고 네. 더 깊은 것들을 나누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다 섭렵해 보시면서 더 깊은 쪽으로 상승하는 작업들을 해보셔야죠. 그 혹시 그 부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나 매체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유용한 정보를 구분해내는 방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저한테 이제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 하세요. 저자를 보라고. 책을 딱 보고 네. 저자를 보라고. 그 인생이 오는 거니까. 그 주제에 천착해서 오랫동안 진지하게 공부해 왔다면 네. 그 저작물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주제가 난삽하고 계속 다른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깊이가 읽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선별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건 결국에 내공을 말하는 건데 숙련도는 결국 애호에서 갈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유망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일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지난하죠. 대부분 다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정말 내가 좋아해? 그 순간부터 누가 뭐라 하던 하겠죠. 네. 그러면 임계를 돌파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조예를 갖게 되고 넘어선 엄청난 기회로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은 저는 애호라고 봐요. 애호람은 이제 좋아하는 거. 그렇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과정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결과를 좋아하면 결과가 안 나오면 화를 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네. 목적 자체가 내 목표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성패가 결국에는 보상으로 밖에는 산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도 계속 확률이 줄어들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나면 경쟁이 또 생겨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뭐 요식업을 하시는데 돈 버는 거 쉬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신도시에 닭집을 내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있죠. 문제는 6개월 이내에 6개 생긴대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 경쟁력은 가능할지 몰라도 항구적인 건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 연구, 숙련을 반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야말로 설명할 수 있는 팩트가 되는 거죠. 소름 끼친다. 그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애호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겁니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정말 어렸을 때 갖고 있던 비난 눈빛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과가 크고 그것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는 것은 누군가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건 사실은 결과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좋아해야 되는 건데 자꾸 성패, 성취의 대상 자체를 내 안에 차오르는 게 아니라 남으로부터 인정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남는 거는 정말 유명한 직업밖에 안 남는 거죠. 변호사, 의사 막 이런 거.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유명한 스타가 되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거는 과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가 좋은 거지. 그럼 그 일반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찾을 때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거 있으세요? 어렸을 때의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곤충을 바라보면서 너무 큰 애정을 보이고 눈이 빛났다면 아무래도 그런 형태의 업이 아니겠어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부사장님은 데이터 마이닝 원래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 돌이켜보니까 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유추하고 이해하는 작업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데이터 마이닝 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소셜 데이터, 사람들이 남긴 그의 욕망의 흔적에 굉장히 많이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을 만들었죠. 저는 이 일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더라고 지금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게 이렇게 뭔가 그런 빅데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이런 거를 많이 표현하네?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재미를 느끼셨어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그게.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저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좋아했던 거 생각나네요. 저 역사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순신 장군 이런 거. 네네네. 빨리 이거 그만두시고. 저 근데 이거 할 때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콘텐츠 만들 때 그 저희 자체 콘텐츠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금리 올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드리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파악해서 공부하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맥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맥락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금융사 같은 거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일하는 거. 실제로 한 가지 분야의 조예가 깊은 분들은 다른 분들과 대화가 가능해요. 제 친구 중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뭐 학업을 계속하진 않았는데 하나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이나 취미에 깊게 빠지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수영대회에 나와가지고 구민체육대회에서 막 상을 받았어요. 아마추어인데. 네.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힘을 빼는 거지. 그래, 흐름에 맡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뻗어나가야 돼. 그 친구는 수영 얘기한 거고 저는 강연 얘기한 거였어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때 이제 알게 됐죠. 너무 소름 끼쳐요,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좋아하면 어느 순간인가 일정한 부분만큼의 전체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가속도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좋아져요, 더 알고 좋아져요.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손발을 쓰는지 알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엄청 재밌어요. 예, 그 다음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감염에 우려가 있으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가 않고 홈파티 엄청 늘었거든요. 회식은 주는데 홈파티는 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율배반적이죠. 왜냐면 안 만나야 되는데 다 이렇게 제가 지난 해인가 그 대리운전을 청해가지고 한참 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사님께 여쭤봤죠. 기사님 9시에 그때 끝났으니까 9시에 전부 다 손님이 몰려가지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12시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뭐 분당이나 일산 같이 아파트 많은 곳에서 주거지에서 콜이 있대요. 봤더니 12시쯤에 홈파티 끝내고 나오는 분들 계시다고 이 얘기를 주셨어요. 야. 그러니까 업장이 시간이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 네. 또 공적인 만남이 좀 껄끄러운 분들은 오히려 사적 만남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봤더니 홈파티가 정말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식은 줄고 홈파티는 뜨는구나. 그럼 그만큼 우리 삶이 더 사적인 친밀한 관계로 강화되는 것이 보이는구나. 이런 건 이제 알게 된 거죠. 재밌는 건 제가 홈파티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에 가서 기업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전혀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홈파티를 해? 한국에서 파티를 집에서? 그분은 초대를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분 친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지금 안 보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팀 수고했으니까 같이 나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막 돌리죠. 폭탄 돌리고. 지금은 수고했으면 빨리 보내줘야죠. 그렇네요. 예, 바뀐 거예요. 뭐 밥을 먹는다고 그러면 점심 때 맛있는 곳에서 예쁜 곳에서 잠시 뭐 이렇게 까지 예전처럼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업장도 달라지는 게 밤에 이렇게 회식하던 식당은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모일 거니까 뭐 샤키테리 같은 거를 포장해 주는 업체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밀키트 같은 거. 그렇죠. 움직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가 밀키트 그런 게 많이 커졌었구나. 그 모든 게 전부 다 삶의 변화 부분이에요. 나의 공적인 삶이 예전처럼 사적인 삶에 관여되는 부분들이 제한되는 것이고 이제는 사적인 삶을 구가할 수 있을 만큼 친교가 대상자가 좁아지는 게 보이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사적인 공간에 모여서 함께 움직이니까 그만큼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는 거고 전부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적 대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는 것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만나는 거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고 변화가 만들어지는 걸 보았죠.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 중에서 이제 출근하세요가 나왔어요. 맞아요. 다시 출근하세요. 이제 1년 넘게 이렇게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나 스마트 오피스 하셨는데 이제는 끝나가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댓글이 이거예요. 관둘까? 맞아요. 또 있었습니다. 이게 HR 쪽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말이야 그동안에 적조했으니까 관계가 성겨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시작하는 마당에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다 같이 회식 밤에 다 같이 이제 리추얼을 으쌰으쌰 댓글이 뭔지 아세요? 관둘까? 그게 명백히 나왔거든요. 이게 선호를 더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그러니까 지금 많은 회사들이 근무의 방법을 이제 자율화시키는 이유가 그걸 원치 않는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재밌는 건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함께 일하는 동료가 참 소중한데 어떤 분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일하는 게 뭐 근무의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얘기하세요. 수직적인 위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존의 삶에서 나한테 스트레스였는데 그거를 숙명처럼 살고 있다가 1년 정도 넘게 아닌 삶을 살아보니까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아닌 분들은 좀 거부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각자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렇네요. 그럼요. 남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도 상대가 날 만나고 싶어 할지에 대한 걸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런 식이었다고요. 아니 그 은행의 그 지점은 반드시 당신이 가야 되고 거기 계신 분은 반드시 만나야 돼 이거였다고요. 네. 게이트키퍼. 네.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냥 스마트폰에 가능하죠. 비대면으로. 근데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말 훌륭한 프로페셔널 찾잖아요. 네. 그분은 뭐 심지어 여기 있지 않고 목포에 있어도 되겠죠. 그게 되면 권역이 더 넓어지고 그분의 바운더리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깨고 가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저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저랑 만나고 싶은 오세요 형태도 태세를 바꿔야 돼요. 야, 이거 어렵겠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 위치가 나를 보호해줬던 분들은 어렵죠. 네, 그런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것 네, 같아요. 어렵죠.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현명하고 배려 있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름다운 세상이 오고. 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생각이 막 나면서 좀 많이 트라우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 것 같으신 분들이 몇 분 떠오르시네요. PTSD. 네. 재밌는 거는 이때 말씀드리면 이제 모호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드려요. 선배 중에서 퇴직하신 분이 계시죠? 네. 많죠. 네. 그 중에서 지금도 뵙는 분이 있습니까? 맞아요. 딱 그거네. 딱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을 떠올렸을 때 아우 안 만나고 싶어. 네. 계속해서 나한테 지금도 부탁하시고 네. 만나면 뭐 거의 야노하고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나한테 험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네. 옛날에 퇴직한 지 5년 됐는데 그렇죠. 야노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라면 둔감하시고 네. 이런 분들은 안 만나고 싶죠. 네. 근데 만나는 분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현명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네. 더 베풀어 주신 분 만나겠죠. 배울 게 있는 분. 그렇죠. 내가 그분이 되면 됩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진짜 개인 경쟁력으로 가는 거구나 정말. 야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아니 저는 이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됐으니까 엔데믹 오면은 대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그거 아세요? 그 송크란? 그 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워터밤 이런 거 축제하고 사람 있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네. 이거 봐. 사람들은 모이는 걸 좋아해 라고 생각했는데 회식은 모이고 싶지 않은 모임이었구나. 송크란에 가서 부장님과 놀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건 사람의 문제이지 행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이게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사람 마음의 문제네요. 그럼요. 상대적이잖아요, 항상. 와 이거 대박이다. 나 이거 진짜 몰랐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알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지. 뭐 이런 얘기해요. 나를 깨고 가라. 뭐 이런 거죠. 네.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겠네요. 그럼요. 누구나 그렇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 만날 수 있잖아. 바이패스가 가능하다니까요. 이제. 이거 계속 갈까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가죠.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코로나로 그걸 발견하게 된 건가요? 발견하게 됐고 더 그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죠. 마음속에만 있던 걸 할 수 지금까지는 있는 말했는데 그걸 네. 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있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끝도 없는 게 예를 네. 들어서 사람이 부족한 산업인은 이미 그렇게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학의 문제예요. 내가 더 아쉬우면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내가 더 필요한 대상이 생긴다면 그때는 규칙을 내가 만드는 거죠. 사실 2020년 2월이었나? 3월에 우리나라에 첫 번째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한 마스크 2달 쓰다 말겠지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 근데 놀라운 게 그 사이언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네. 이제는 경험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총리실에서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했던 세미나가 기억나는데 그게 네. 한 4월 말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5월 초 4월 말이었는데 2020년도였죠. 네.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모이셔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한국이 이때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날이 이제 확진자 나온 때였고 네. 이태원에서 그 다음에 또 네.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거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네. 과학적으로 이거 1년 반 이상 걸린다 최소한. 그때 그 그런 얘기가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있었어요. 지금 그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뭘 하게 됐냐면 이게 사이언스구나. 단순히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방법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게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렇게 얻어진 우리의 어려움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과 혜택이라는 게 네. 상당한 사회 인프라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역이라는 것도 뭐 집합금지부터 그 다음에 출입자의 접촉 제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이자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세요 그랬을 때 아니 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 분들을 제한하거나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할 것인가.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되어 있는 QR코드부터 온갖 종류 이렇게 붙었잖아요. 네, 그쵸. 심지어 뭐 접근 제한부터 시작한 우리의 수많은 그런 어프로치들 중에 또 나왔던 게 뭐 백신 맞고 인증서 발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다 스마트폰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프라로서 존재하고 사회적인 형태의 네트워크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민한 능력과 사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가 합쳐진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 사회자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겸비하고 구비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도 알게 됐죠.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력 내지는 자원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이었던 거예요. 흥미로운 거 그때 얻었던 혜택과 네. 우리가 얻었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들이 다른 산업으로 번져나가죠. 최근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제가 아파트 단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곳들 가보는데 네. 점포가 꽤 잘 분양이 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네. 최근엔. 그런데 나오길래 봤더니 무인이 엄청 많아요. 무인 독서실, 맞아요, 네, 맞아요. 무인 짐, 스터디 그다음에 카페 막 이런 스터디 거. 카페들 나오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판매점.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카페도 요즘 엄청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4컷짜리 뭐 어쩌고저쩌고 잔뜩 나오잖아요. 예. 이 모든 게 전부 다 무인을 쓸 수 있는 사용자층이 넓어진 거에 기인하거든요. 근데 2년 반 동안 혹독히 무인 서비스를 이용해 본 분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형태의 구매 행위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무인을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 가가지고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적한 동네였는데 네. 저녁 때 늦게 식사가 끝났어요. 근데 커피를 한잔 해야 되나? 봤더니 스마트폰에 검색된 결과들에 무인 카페가 엄청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일수록 더합니다. 이유가 트래픽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커피를 돌리는 건 그냥 낮 시간도 힘들어요. 사람 근데 보기도 힘들고. 그렇죠. 아예 무인이니까 24시간 도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우리가 적응했던 결과들이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하면 카페를 하시던 분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 카페가 엄청난 바리스타 선생님과 훌륭한 로스트된 커피가 있고 엄청난 음악과 조회가 있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그런 카페들인 경우에는 인건비 싸움에서 밀리죠.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카페가 어려워지고 무인 카페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럼 무인 카페가 돈을 버느냐? 다시 또 다른 무인 카페가 생기겠죠. 그럼 오히려 돈 버는 건 로봇 파는 회사가 돈을 벌 겁니다. 대박이다. 끝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업종을 분할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쟁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이익을 얻겠지만 곧 나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혁신이라는 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네,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TFT라든지 정해져 있는 시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게 이노베이션이에요. 이유는 내 업이니까요. 이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저부터 돌아보게 되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거기서 사람을 막 찾았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거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여기 왜 사람이 없지? 아이스크림? 사람이 왜 없지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여기 전화를 하니까 직접 계산을 하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있잖아요. 삑삑 바코드. 찍는 거. 네. 그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되게 특이했던 게 저는 그때 재밌는데 신기한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들어갔을 때 무인인 상점에 들어갈 때 진입 장벽이 엄청 낮아졌던 거. 한 번 해보면 그리고 네. 그만큼 우리가 해보게끔 훈련을 받았죠. 네. 지난 2년 반 동안 만나지 강요당했죠.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여기까지는 스텝 1이고요. 스텝 네. 2는 뭐냐 하면 또 있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없는 게 불안했는데 좀 있으면 여기는 사람이 있네? 그다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나오거든요.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잔돈을 던졌어. 화가 나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근데 로봇이 던지면 화내지 않아요. 그쵸. 막 떨어져서 자기가 죽고 막 그렇죠. 어느 순간 못 받은 내가 잘못이지. 뭐. 네, 감정 소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색을 살피고 그분의 기운이나 표정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우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눠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없이 갈 수 있는 일상적인 형태의 구매와 거래와 네. 아주 훌륭한 호스피탈리티, 엄청 잘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경험이 들어가는 거. 양쪽으로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왼쪽의 것은 구매 행위에서 소비자 주도에 내가 감정 소모 없이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쪽 한쪽하고 네. 한쪽은 그렇지가 않고
여기는 완벽하게 사람들께서 잘 대해주셔가지고 그 경험이 아름다운 상태로 갈 겁니다. 파인 다이닝하고 그 다음에 키오스크로 되어 있는 레스토랑이 양쪽으로 가는 거죠. 야, 그래도 또 그 아예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산업도 또 생길 수 있겠네요.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준비의 태세가 높아야 돼요. 뭐 음식에 대해서 조예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와인과의 그렇죠. 뭐 마리아주도 알아야 될 네,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식재료에 대해서도 해박해야 되고, 네. 서빙할 때도 태도라든지 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할 게 많아집니다. 그럼 또 그거를 감당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피로보다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이 큰 사람들은 글로 갈 거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요리를 좋아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알반데어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여기는 정말 깊은 곳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통상적으로 하던 형태의 거래 상태의 나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순간 여기서는 이제 가치가 엄청 그만큼 없는 떨어지니까. 거죠. 예. 야, 이거 대박이네요, 진짜. 코로나로 바뀐 부분은 뭐 앞으로 1년, 2년 뭐 이런 기다릴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즉시 바뀌었고 이제 쭉 이렇게 갈 건데 혹시 그 빅데이터, 그 마인드 마이닝을 하면서 이거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싶은 것도 있나요? 코로나와 무관하게 네. 한국 사회의 변화는 상당히 정의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뭐 1인 가구가 늘고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 근데 그거는 단순히 1인 가구가 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독립적인 개체들의 모임으로 분화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조직이, 맞아요, 우리 맞아요. 식구가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내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선택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싸움에서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는 거고 네. 대상의 사회를 구성하는 유닛도 더 이상 패밀리라고 하는 거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으로 분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나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커지면 임계를 넘죠. 그 다음부터 산업이 그걸 호응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고 있네? 그러네. 한국 사회가 분화되고 있구나 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통계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혼자 먹을 수 있는 밥집, 많이 생겼죠. 혼자 갈 수 있는 노래방 이런 네. 것들이 엄청 생기고 있죠. 네. 이유가 모수가 임계를 넘으면 산업이 충분히 프로피터블해져요. 그다음부터 산업이 그만큼을 준비하는 업이 커지면 다시 모수가 들어요. 이유가 혼자 사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네.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뭐 혼자 이렇게 자취하는 분들은 어느 동네 가. 네. 이유가 어느 동네 가면 뭐 미용실, 세탁소 다 24시간이야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디나 그런데.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런드리고부터 온갖 종류의 플랫폼 서비스가 그걸 돕죠.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혼자 사는 삶이 가능해진 사회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팬데믹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또 있잖아요. 뭐 저출생 같은 거. 네. 아이들이 지금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이미 있었어요. 통계뿐만 아니라 인구 전공하신 선생님들 보시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거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육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대상 자체가 좁아졌기 때문에 고급화 일어나거나 혹은 교육산업 자체가 변하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성인 교육으로 움직이겠죠. 교육이. 성인 교육으로 움직이겠네요. 진짜. 우리 채널도 그 목표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저희도 성인들한테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거를 네.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무슨 캠퍼스, 무슨 클래스 엄청 들고 네, 있죠. 네. 전부 다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가 아동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정년기라고 했던 예전의 교육 이전, 성인 이전 교육보다 네. 그쪽에 대한 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회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배우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던 생산의 기회가 이제 한계를 보이니까 다시 한번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제가 얘기했던 단어는 재사회화, 리소셜라이제이션 이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먼저 간 분이 계시고 늦게 따라오는 분이 계시고 그 차이만 있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면 혼자 사는 사회 말고 오래 사는 거? 성인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냐 하면 5, 60대 분들이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내가 갖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문화 활동에 대한 것들에 참여가 높아지거나 네. 팬덤 문화부터 소비도 늘고 있고 최근에 네. 뭐 트로트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맞다. 트로트. 네, 엄청난 수요가 나왔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모델로서의 값어치도 엄청 올라가고 있죠. 네. 전부 다 소비가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팬덤 문화 같은 것들도 장수에 해당하는 것들에 연결되어진 산업의 크기가 변화하는 것이 보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더 사람들이 활동성이 커지는 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교육 수준이라든지 보건 환경에 대한 게 좋아지니 그만큼 소비가 느는 것이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했던 건 아까 얘기했듯이 비대면 쪽. 근데 그거는 비대면보다는 자동화.
비대면은 방법론에서 얻게 되는 효용 같은 거고 그 그쵸, 원천은 그쵸. 뭐냐면 비대면이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동화는 뭐 한국이 로봇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그 로봇 네. 많이 쓰나요? AI로 연결된 것들, 그 다음에 또 했던 수많은 서비스들, 날리지를 기반으로 했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지적 활동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가져가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점점 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늘고 보면 있는 되겠네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머리를 쓰는 일, 그러니까 그야말로 펜을 굴리는 일도 상당하죠. 실손보험 같은 거 네. 최근에 청구할 때 어떻게 하세요? 병원 가시면 그냥 키오스크 있죠. 맞아요. 거기서 그냥 우리 환자 번호 넣으면 네. 바로 청구. 네. 그다음에 좀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 내역서를 그냥 스캔시키면 바로 나오죠. 네. 백단 프로세스로 자동화된 거예요. 예전에 그거 일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다 받아가지고 팩스로 막 우편으로 받아보시고 대사하시고 했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조합이 없는 거죠. 제가 보험회사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뭐 더 정확하게. 네. 요즘에는 뭐 어플로 그냥 진료비 내역서랑 찍어가지고 그 앱에 올리면 그냥 바로 청구가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일도 상당했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우리는 효율화 때문에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나눌 수 있죠. 고객도 나누고 회사도 나누고. 문제는 가운데 그 일했던 분들은 이제 잡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어떤 일을 하세요? 그랬을 때 설명을 잘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는요 심사 청구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청구서하고 원장 비교하고 필드 비교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것들을 검증해서 다시 한번 보험료를 어떻게 드릴 건지 설정해요. 보험금을.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자동화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자동화됩니다. 내 일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면. 그거를 디스크립티브하게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으면 자동화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일 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괜찮습니다. 모호한 일이 좋아요. 프로세스를 AI로 짜기 어려운 거. 그렇죠. 종합적 추론, 그 다음에 인지가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되고 크리에이티브한 일, 네. 그렇지 않고 프로시저럴한 일들, 그 정의되어 있는 건 자동화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다 각자 지금 무슨 생각 하시는지 저는 알 것 같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는 건가 이 생각 하고 계실 텐데 그 일 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공부 하셔야 돼요? 일단 직업적으로는 네. 빨리 그거를 자동화시키는 숙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일을요? 네. 이유가 그 일은 자동화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먼저 해야죠. 그 일을. 자동화의 경험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를 기반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사고에 대한 것들의 출발점을 더 높게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산을 지금 이 상태에서 빨리 상승시키는 작업은 자동화를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뭐 RPL 한다 그러면 손 드세요. 그냥 내가 할게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만드는 과정을 동참하시면 다른 일들을 할 때 그 경험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그럼요. 온대니까요. 그럼 빨리 먼저 해야죠. 내가 먼저 선수 쳐서 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 이제부터 이 일을 자동화하는 TF를 시작합니다. 자, 저요. 누가 하실래요? 네. 하면 딱. 빨리요. 올 일은 와요. 그러면 거기 딱 들어가서 내가 그 일을 막 하다 보면 이거를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이런 절차적 업무를 그 AI 같은 걸 통해 갖고 자동화할 때 그 일을 하는 경험이 나를 또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럼요. 예. 전체를 볼 수 있고 프로세스에 대한 리디파인을 할 수 있도록 힘이 생기고 넘어서 의사결정에 대한 해안을 갖기 시작하죠. 야, 일단 그 일은 없어질 거기 대박이다.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그렇네요. 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더 멀리 보는 작업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 그 일은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만든 가치는 무엇이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면 거기에 더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상화해야죠. 제일 좋은 건 이거겠네요. 그런 일 있을 때 손들어서 들어가서 그거 일하면서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런 저희 영상도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내가 더 많은 형태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를 믿지 마세요. 회사도 힘들어요, 지금. 너무 네. 빨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진짜. 기업에 갔다 왔는데 정말 큰 기업이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해서 30년째 위기라고. 사실이에요. 그게 뭐 주가 내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일정 단계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면 더 큰 덩치의 기업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거긴 더 첨예한 발전을 해온 기업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 경쟁의 추이가 거세지면서
부가가치의 크기만큼 더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의 세련됨과 기품을 요구한다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 인생에서도 선배시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런 변화에서 내가 내 지난 사회생활을 돌아봤을 때 이런 마인드를 갖고 돌파해 나갔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내 업이랑 내 일이랑 내 직장과의 관계를 잘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업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사회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내가 뭔가 기여하는 바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내 일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나만의 어떤 수단이 되겠죠. 직장은 그거를 만드는 그런 도구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그 내포 관계 내지는 네. 위상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 가부장 모델과 직장이 좀 결합돼 있었어요. 네. 종신고용.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들어가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순환보직이죠. 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위계와 조직의 구성이 마치 가족제도와 같이 오버랩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회장님은 할아버지 아버지, 같고, 부장님은 사장님은 아버지 같고, 그다음에 뭐 부장님은 네. 삼촌 같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 목표를 내가 함께 만들기 위한 모임일 뿐인데 거기다 너무 많은 에너지와 잘못된 관계의 형성 자체를 투여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직장이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파트이지만 대부분일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건전하게 직장은 직장이고 내 일은 일이고 그 다음에 나의 업은 무엇이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같이 된다면 행복한 거예요. 내 직장이 내 일이고 업까지 된다면 너무 행복한데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업에 대한 부분들은 변화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예전에 내 일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가치를 형성하는 작업을 다른 방편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현행화도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것들도 배워야 될 것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가치의 기준은 선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삶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정확하게 조직보다 개인이 오래 살게 되었다. 그게 지금까지의 어떤 업무나 직업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재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 추구하는 가치를 행하는 수단으로서의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터전이자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 역할을 하는 직장. 그럼 그런 것들 할 때 구체적으로 지금 해야 될 공부를 할까 어떤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런 공부로 더 나의 품이 커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어디가 떠? 그다음에 어느 회사가 좋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어떤 형태의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건 이제 출발점이죠. 네. 산업보다 네. 삶이 먼저니까. 네, 네.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어떤 형태의 이상을 향해서 가고 있지? 라는 것은 사회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네. 더 나아가서 인류는 왜 이럴까? 혹은 더 넘어가서 우리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커지잖아요, 생각이. 네, 네. 자연스레 커지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단이나 나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보셨다면 자연스럽게 그 이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좀 더 현명하다면 좀 더 빨리 보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수단과 목표에 너무 전도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뭐 얼마를 버는 거야? 내지는 이런 성취를 내야 되는 게 내 목표이자 나의 고울이 돼버려요, 삶에서. 그건 슬픈 겁니다. 내가 목표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숭고할 의미가 있지만 뭐 개인적 안위에 머무른다면 네. 너무나 내 삶이 가치가 제한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일깨우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먼저 공부하신 선배님들과 학자들의 깊은 공부가 정말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는 작업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공부를 빨리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빨리 할수록 또 즐거워져요. 네. 공부라는 게 정말 지혜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의 나의 진화, 나의 어떤 현행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해보시는 걸 저는 하기를 좀 권해드려요. 저 이거 원래 대본에 없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그 부사장님 쓰신 그냥 하지 말라 책 말고 네네.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책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진짜로. 딱 3개만. 그러니까 성국 네.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책을 읽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의 방향성이 좀 더 강화되고 깊어질 수 있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굉장히 간략하게 써주셨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가게 디자인되어 있구나. 우리가 어떤 형태의 시그널과 그 안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관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열어보시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은 학자가 쓰신 책인데 실용적으로 데이터 드리븐 팔러스 메이킹을 쓰신 책이거든요. 네. 의사결정 중에서 집단 의사결정, 뭐 전기요금, 그다음에 의료보험 네. 이런 것들을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거를 누군가가 난 공부했으니까 했어 라고 했다면 각자의 생각을 모아가지고 적응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입증한 작업들을 해내시거든요. 그럼 이제 사회의 리소스 플래닝에 대한 부분도 이성적으로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욕망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신 책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은 포뮬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프로그램에서 좀 설명했던 책이기도 해요. 이거는 바라바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 네. 자기계발서예요. 너무 재밌게도 물리학자가 자기계발서 쓴 거예요. 내용이 노란색 책 아닙니까? 맞아요. 성공의 공식이라고. 본적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얼마나 재밌냐면 성공을 한 분들을 분석한 거예요. 성공, 성취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그만큼의 리워드를 받은 것이라고 정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그에 대해서 성취를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했던 분들이 어떻게 성공인지를 표현해 주거든요. 재밌는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일종의 치트키 같아요. 우리 삶에서.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운이다? 이런 거 나와요. 일정한 기회가 이상되면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뽑히건 옆에 있는 사람이 뽑히건 똑같은 거다. 억울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허무하죠. 네.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쟁투가 커지면 모집단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이가 미묘할 만큼 훌륭한 분들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격이 떨어지는 분은 애저녁이 없어졌고요. 남아있는 분들도 엄청난 분들이 남다는 거예요. 누가 돼도 무방하다는 거죠. 여기서 레슨은 뭐냐면 첫 번째, 그만큼의 기회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라도 성공은 필연적인 게 있다. 조건상. 두 번째, 그만큼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누가 돼도 된다면 당신은 운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해라. 이유가 당신이 못 뽑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시도해야지 실망하고 다시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런 방식은 어렵다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이런 책 되게 많아요. 지금은 실용서 위주로 설명드렸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더 깊은 책들이 더 많죠. 뭐 수많은 진화 심리학자의 책이라든지 네. 행동경제학의 책들도 있고 네. 뭐 신화나 수많은 종교학 책들도 있잖아요. 네. 다 읽어보세요. 또 한 가지는 제 책을 네. 보신 분들이 보신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 생각과 비슷한 결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collaborative filtering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의 취향이나 선호에 대한 것들을 네트워크로 묶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더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어 한 주제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부사장님 생각하시는 행복이 어떤 걸까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행복의 학문적 정의는 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정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의 행복과 옆에 있는 분의 행복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불행은 상당히 객관적이래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빈곤하거나 아니면 뭐 가족과 친지가 아프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내가 제한된 형태의 경쟁 체계에서 자원을 못 얻게 되면 불평등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공동체는 행복할 권리를 허용하고 불행감을 막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행복에 대한 것들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형태의 주관적 안정감을 얻기 위한 노력할 건지에 대한 걸 추구하는 편이에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 여쭤봐도 돼요? 그 부사장님이 추구하는 가치. 마인드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복수형으로 마인드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한 사람의 마인드는 그의 생각을 보는 건데 네. 마인드를 보는 거는 소셜 마인드를 보는 거죠. 네, 우리 그렇죠. 사회의 합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가 의사결정을 함께하고 이런 집단을 만들어 나가고 그를 기반으로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집단 생활을 통해서 생존했던 종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배운 거죠. 그렇죠. 떨어지면 불안감과 외로움을 느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함께 있는 건 숙명인데 그 함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는 나를 좋아할 것이고 네. 그의 좋아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출발은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건데 그걸 배려라고 부르죠. 네. 문제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아우, 오랜만에 만난 직원들이 적조했으니까 같이 소맥을 말아야지. 싫어해. 관둘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 엄청난 오해거든요. 네. 이거를 지난번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엇갈림이라고. 의도는 좋은데 엇갈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출발점이라면 그의 마음을 읽는 게 전제가 되겠네 해서 했던 게 마이닝 마인즈였어요. 저는 배려를 위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는 것들이 현재 저의 화두예요. 근데 제가 좀 더 성숙하고 그만큼 더 공력을 쌓으면 또 바뀔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 이게 저의 화두입니다. 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금 한 2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접근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누구는 불편하고 네. 누구는 숨기고 싶지만 다 드러나죠. 그쵸.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된 그의 생각은 남들은 다 합니다. 네. 이걸 이제 예전에 당나라에서 관료를 뽑는 기준으로 썼던 거예요. 신언서판, 그의 풍모, 표정, 말하는 말투, 표현의 문장을 보면 그가 누군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썼던 책 제목이에요. Your every move is a message. 당신의 모든 게 메시지다. 그렇다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나를 먼저 정죄해야 돼요. 그렇네요. 아니면 내가 부족함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정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수양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나만 몰라요. 네. 그리고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선한 엇갈림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걸 원하지 않는데 이걸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니까. 거기까지는 귀여운 거고요. 네. 알면서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건 사악한 거죠. 네, 그거는 그렇죠. 네. 사악한 거죠. 관계에서 출발은 너와 나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상대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겁에 질린 분들이 상대가 없이도 나 혼자 살아남아야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세요. 예, 경제적 독립,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FIRE, 굉장히 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건 고독감을 예정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필요하고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주고받는다는 부분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